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우선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 그러니까 MPT라고 이제 많이 약어로 부르는데요. 이러한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업로드가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먼저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환을 좀 구성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좀 그 맞득치 않은 부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어서 이제 수정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이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가 금융에서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프랙티셔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오셔서 더 공부를 한다든지 한다고 했을 적에 사실 이제 일종의 그 베이스라인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실무자로서 거의 뭐 10년 훌쩍 넘게 거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와 리워드에 대한 개념 없이 파이낸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지식이나 이제 작은 트리키한 스킬들을 이제 사실 잘 가다듬어서 물론 돈이 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고의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가 잘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직관이나 어림짐작에 의해서 생각하시고 의사결정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길 바랬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포트폴리오 티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어떠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지 여타의 금융 투자에 있어서 수반되는 위험과 보상, 리스크와 리워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리스크와 리워드가 어떻게 평가되고 기술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상황 판단 하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주는 것이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찬찬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제 대략 한 4장 이후부터 해서 캐팸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약간 흩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캐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뒤에 할 거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었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선택의 문제, 정확히는 이제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맞닥뜨리게 됐었죠. 그래서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어떤 부가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자산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뭐 아니면 국고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사실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부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 중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소비를 하고 얼마만큼 미래의 소비로 이 금원을 이연해서 나의 효용을 두 그 타임 피리어드 안에서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도 역시 고민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번에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걸 남겨둔다고 하면 이것을 결국은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텐데 그러한 문제가 다시 또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티어리하고도 다 프로블럼하고도 다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사고 내지는 의사결정의 흐름은 결국은 이 캐노니컬한 문제, 내가 있는 부를 얼마만큼 미래로 이연하고 이 이연되어 있는 이 그 부를
미래를 위해서 유보한 이 부를 어떻게 투자하여서 나의 그 효용을 종합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체계를 이제 저희들이 세우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고 과정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그 투자에 수반된 위험,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스크와 리워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에 가장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그 2차원 평면이죠.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프레임 하에서 우리들이 이제 실제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세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으로 시간 관계상 좀 넘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티어럼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미래의 부를 사실 이제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로 시점에서 y0라고 하고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100% 안전자산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y0는 1 플러스 rf,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만큼의 리턴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체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100%로 그냥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을 좀 감수함으로써 위험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위험을 보유하는 대가로서 무위험 수익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해당 자산의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얻어지는 그 수익의 크기가 현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만큼의 자산을 할당해서 위험 자산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이 위험 자산으로부터는 R-F라고 하는 만큼의 어떤 초과 이익을 얻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 내가 위험을 감수했다고 해서 내 위험 감수 행위가 반드시 그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뭐 마이너스의 손이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제 운용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핸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 위험 자산의 보유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 그 수익률을 이제 아래 이제 위에다 물결 표시를 함으로써 이것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세팅 하에서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위험 자산의 숫자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2개, 3개, 4개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n개만큼, 말하자면 이제 일반화된 케이스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각각의 위험 자산 수익률에 대해서 R의 1부터 R의 N까지 위험자산 수익률을 할당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위험자산, 모두 N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N개의 위험자산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로케이션 된 그 자산의 크기를 A1부터 AN까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웨이트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웨이트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체 자산 중에 몇 퍼센트의 그 자산을 특정 그 투자 자산, 위험 자산에 할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WI로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개별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비율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결국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우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그 위험자산 수익률과 결합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도 제가 과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간의 경과가 전제가 될 때만이 부의 변화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현재 시점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느냐라고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미래의 경우가 무한정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스개 삼아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붙여뒀습니다만, 오를 주식을 사면은 수익이 나고요, 빠질 주식을 사면은 손실이 나요. 그거는 뭐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건 뭐 재무나 금융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산수죠. 그렇습니다만 이제 미래 시점의 부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적에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을 풀어가면서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지금 보고 있는 Y1은 결국은 Y0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결국 I는 1에서 N까지 서메이션 AI 한 것만큼을 제외한 부분이 안전자산에 대한,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므로 1 플러스 RF라는 형태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AI, 즉 내 자산 배분, 개별 자산 배분, I라고 하는 자산의 배분한 것에 1 플러스 R의 I, 결국은 위험 자산의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만은, R의 I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얻어지는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기여분과 안전자산 보유에 의한 수익 기여분을 합쳐서 내 미래 시점의 부로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수리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테크니컬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Y0는 1 플러스 RF, 결국은 이제 현재 부가 100이다 그러면 100 전부 다 그 안전자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의 증가가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AI의 RI-RF, 결국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무위험 수익률을 얼마나 아웃퍼폼 하느냐. 금융에서 이제 보통 아웃퍼폼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벤치마크가 되는 어떤 지수를 얼마나 비트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AI-RF, 액세스 리턴으로서 얼마만큼 위험 자산에서의 수익을 거두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RAI는 이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라는 거죠. R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A의 I,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색을 좀 표시를 해뒀죠. 그리고 이것을 포트폴리오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를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수익률 문제로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미래 시점의 부를 극대화해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포트폴리오 수익률 문제는 결국 최적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래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expectation, 그 다음에 utility죠. utility로서 U의 Y1, 결국은 1 플러스 RF의 Y0는 현 시점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투자를 통하여 얻어내는 나의 초과수익, 결국은 서메이션 I는 1에서 N까지 해서 WI의 Y0의 RI-RF로서 주어지는 위험자산에 의한 수익률 증가분을 합침으로써 이렇게 그 정해진 미래 시점의 부로부터 얻어내는 나의 효용인 이 U를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각 자산별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인 W1부터 WN까지의 구성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대략 이제 한번 그 이분의 얼굴을 봤겠지만 해리 말코비츠가 제안한 그런 개념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년 전인 1950년대 우리나라 이제 결국 한국전쟁 시대에 이제 마코비츠가 제안을 한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저널 오브 파이낸스 논문으로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투자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과정 중에 불확실성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그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수익이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더라도 위험을 적당한 수준에서 혹은 그거보다 더 크게 낮출 수만 있다면은 그것도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죠. 즉, 두 가지의 투자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 재직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어디 좀 좋은 주식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기만 하면 눈 감고 그냥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좋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수익률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탁 피킹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금융시장에 어프로치하는 경우에는 보통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은 리스크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기대 수익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최근에 있었던 헤지펀드들이 줄지어서 막 일어나는 어떤 헤지펀드 관련된 사고들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아마 리테일 영업 채널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금융상품 파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사람들이 찾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안전한데 예금 금리로는 내가 만족을 못 하겠으니까 좀 금리가 좀 높게 나오는 걸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싹수가 보이죠. 위험은 얼마간 좀 낮은 수준으로 내가 가지고 가고 싶고 수익률은 높은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지간해서는 뭐 손해 볼 일은 없는데 수익은 뭐 한 5, 6%만 나면 난 만족해 라고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 입장에서 기도 안 찬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얘기는 싸고 좋은 걸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말로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금융시장에서 그런 게 있으면 다 남들이 채가고 없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고 있는 어떤 리스크나 혹은 판매사가 전달하지 않는 리스크나 혹은 운용사가 전략적으로 특정 유형의 리스크를 택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소위 말하는 마사지, 통계적인 마사지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 헤지펀드들의 사고처럼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무려 1950년대 해리 마코비츠가 했던 이야기예요. 결국 포트폴리오 수익률 문제의 어떤 해법,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란 어떤 식의 선택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마코비츠가 통찰한 결과죠. 결국 양날의 칼이 있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칼을 휘두르다 보면은 위험을 너무 많이 테이크하게 되고 위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하나의 가설로서 해리 마코비츠가 이야기하는 것은 mean variance hypothesis. 결국은 가설입니다. 가설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선택에 있어 선택의 기준은 기대되는 수익의 평균과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률의 변동성, 즉 분산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리스크 수준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택할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같은 수익률에서는 가장 낮은 위험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르코비츠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 하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산은 똑같고 평균이 다른 케이스가 이제 왼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뽑기를 해요. 뭔가를
5개 중에 하나만 뽑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숫자만큼 수익을 준다라고 생각합시다. 파란색 뽑기를 하게 되면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평균값은 3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색 뽑기를 하게 되면 2, 3, 4, 5, 6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평균값은 4죠. 둘 다 그 평균을 중심에서 편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분산이 같은 갬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게임 중에 한 게임을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뭐 이거는 묻거나 따지거나 할 것도 없이 아래쪽을 고르실 거예요. 똑같은 5분의 1의 확률로 내가 무언가를 집어든다고 하면 같은 값에 일씩 높은 아래쪽 갬블이 더 좋은 갬블이죠. 그래서 똑같은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리워드가 높은 쪽을 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평균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분산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1, 3, 5, 7, 9예요. 2단위로 이제 편차가 있네요. 평균은 5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역시 평균은 5인데 15, 25로 올라가고요. 빠질 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로 내려가요. 즉 10단위의 편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은 아래쪽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뭘 택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뭐 인생 한 방이야, 큰 거 한 방, 뭐 노리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대신 이제 마이너스 15로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 아마 위를 고르실 거예요. 1, 3, 5, 7, 9로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고르기만 하면 수익이 나요. 손실 보는 케이스가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본다고 할 적에 똑같은 그 기대 수익이다, 똑같은 기대값이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편차가 작은 쪽을 고를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해리 말코비츠가 이야기하는 mean variance hypothesis의 어떤 기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결국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존재한다고 할 적에 인간은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최적화되는 선택을 하려고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분산 효용 가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같은 상태에서는 같은 값이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더 큰 효용을 제공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변동성이 작은 포트폴리오가 더 큰 효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뽑기 게임이었죠. 결국 이러한 그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의 선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평균과 분산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어떤 mean variance hypothesis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 인간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기준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금융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소득이 있으시거나 하신 상황이 아니니까 여윳돈을 가지고서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보통 뭐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산다 그러면은 이미 사실은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감독원에서 다 정해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리스크 대비 리워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이렇게 표준화해서 제공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금융 감독 체계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평균 분산 효용 가설이 충족되는 조건으로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평균 분산 효용이 충족이 되려고 하면 효용 함수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정확히는 어떤 수리적인 특징이 되겠는데, 이러한 수리적인 특징의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효용 함수에 대해서 2차 근사를 하는 방식으로서 3차 도함수 이상 내려가게 되면 베르누이 효용 함수에서는 사실은 미미한 수준만 효용에 기여하기 때문에 2차 항까지만 근사를 해보게 되면은 대략의 어떤 평균 분산 효용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르누이 효용 함수 자체가 2차 함수다라고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해리 말코비츠가 이야기하는 평균 분산 가설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효용함수에 대한 2차 근사를 하겠습니다. 2차 근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2차 항까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고 3차 항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f는 x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게 되면 fx 플러스 f 프라임 x의 a, 그 다음에 2분의 1의 f 더블 프라임 x의 a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x, 3차항 이하는 5의 x로 표시를 합니다. 3차항 이하에서는 a의 3승, a의 4승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y0의 초기부에서 시간이 약간 경과하여서 원 타임 프레임 후의 웰스, 결국 y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물결 표시를 달아뒀는데요. y1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실제 나타나는 결과값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1은 expectation을 한번 더하고 빼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렌지색으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타냈듯이 expectation y1 플러스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1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서 expectation 값을 한 번은 더하고 빼고 해서 일단은 한 번씩을 어레인지를 해줘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y1에 대한 기대값을 이제 x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y1에서 expectation y1을 뺀 거를 베팅의 어떤 결과인 a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테일러 익스펜션 식에다가 밀어 넣을 수 있게 되죠. 수리적인 테크닉이에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값을 한번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적용할 수 있는 폼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y1이라고 한 건 x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y1은 x라고 한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3차항 이하의 5의 x는 결국 제로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식의 좌변에다가 이제 u의 y1이라고 한 녀석을 놓고서 테일러 익스펜션의 결과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밀어 넣게 되면 결국은 초기에 생각했던 테일러 익스펜션의 모양들을 거의 이제 그대로 물고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U의 X라고 하는 게 이제 expectation Y1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첫 번째 항으로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U 프라임의 expectation Y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함수의 기울기로서 주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갬블 내지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A만큼 일종의 부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 정도인 A를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1 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이제 2차항 2분의 1은 U의 더블 프라임의 이 expectation의 Y1에다가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1의 스퀘어, 결국은 이제 부의 증감분을 스퀘어 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결국은 내 미래 부가 나에게 어떤 효용을 갖다 주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이게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물결 표시도 있고 숫자상으로도 이제 타임 피리어드상 0이 아닌 1로서 이제 노테이션이 타임에 대한 노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만 좌변 우변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expectation을 취해주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식의 좌변에 이제 기대값을 취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expectation을 씌워놓은 u of y1의 y1이 결국은 어떤 그 확률 변수로서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확률 변수 y1에 대해서 y1과 expectation y1은 일단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y1 마이너스 expectation y1은 제로예요. 연두색의 텀이 결국은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확률 변수의 성질입니다. y1에다가 expectation y1을 빼고 그 값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얼핏 생각해 보면 0이 나올 것 같지만 0이 아니라 시그마 스퀘어 y1이 나와요.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의 성질입니다.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결국은 편차에 대해서 스퀘어를 시키게 되면은 편차 그 자체는 우리가 0으로 내가 기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편차의 제곱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게 되면은 시그마 스퀘어 y1이라고 하는 녀석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좌측에 이제 expectation 취했으니까 expectation u의 y1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approximation이 되냐 하면 utility 함수인 u의 expectation y1 결국 y1이라고 하는 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 상황에 대한 효용에다가 2분의 1의 u 더블 프라임의 2의 y1의 시그마 스퀘어의 y1이 나오게 돼요. 결국 가운데 있었던 그 u 프라임 항은 1차항은 사라지는 거고 이제 지금 2차항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3차항 이하는 우리가 안 보기로 한 거니까. 결국 그 이렇게 생각을 해 놓고 바라보게 되면 미래에 내가 갖게 되는 부로 인한 나의 효용 2의 u의 y1이라고 하는 녀석은 좌변에 있는 녀석은 결국은 미래 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값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expectation y1 그리고 2분의 1의 u 더블 프라임의 2의 y1 뒤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y1의 분산 시그마 스퀘어의 y1으로 되어 있는 저 녀석이 결국 미래의 부에 대한 나의 효용을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미래에 내가 가지는 부에서 내가 얻게 된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부 그 자체로부터 오는 어떤 기대, 그 기대값으로부터 내 효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분산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나의 효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헌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래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 내가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걷게 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내가 이제 졸업함으로써 나의 미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의 효용에 대해서 내 기대를 형성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그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 대략 한 이 정도 직장은 구하더라 라고 하는 어떤 평균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노란색에 해당하는 어떤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평균 뭐 선배들 보니까 평균 대충 한 요 정도는 가더라. 대충 그 정도라고 하는 걸로써 형성되는 나의 기대가 기본으로 일단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시그마 스퀘어 y1 근데 이게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잘 된 선배도 있고 안 된 선배도 있고 매우 잘 된 선배도 있고 매우 덜 된 선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차 개개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편차가 말하자면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기대값에 더해서 추가적인 요소로서 나한테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개념이 이 평균 분산 효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태도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이 정도 깔고 가더라 라고 하는 기대도 있겠지만은 개인의 편차 중에서
편차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 나도 그들처럼 된다고 하면 그들 중에 잘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차, 그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어떤 나의 어떤 기대치 이외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결국은 효용함수에 대한 2차 근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제가 색깔을 칠해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값이 바로 mean이고 분산이 variance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적에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함수는 기대값과 분산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소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2차 근사를 해서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게 결국 내 미래의 어떤 기대를 형성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고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2차 함수가 된다고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근사를 해서 3차 항 이하를 남겨두면은 3차 항 이하에 뭐가 이제 숨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찜찜한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2차 함수를 결국 utility of y가 ay square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의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u 프라임 y는 2의 ay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u 더블 프라임 y는 2의 a가 될 거예요. 베르누이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u 프라임 y는 항상 양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u 더블 프라임 y는 리스크 어버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결국은 a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1차 도함수인 u 프라임 y를 보게 되면 a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y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효용함수가 2차 함수가 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일간 로그 수익률 분포입니다. 뭐 반드시 일간 수익률 때는 로그 수익률을 쓸 필요는 없는데 자료 만드시는 분들 중에 로그 수익률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장기로 갔었을 때는 로그 수익률을 좀 보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의미의 그 코스피 지수가 가지는 어떤 일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좀 큰가 한 느낌이 좀 들죠. 이게 그 벨커브의 제일 높은 부분이 0보다 살짝 높은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종 모양의 커브, 결국 이러한 커브를 가지고 있는 분포를 이제 그 정규 분포로서 우리가 경제 수학 시간에 혹은 경영 수학 시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자산 가격의 수익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각을 약간은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산 수익률이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 그 미래의 부에 대한 나의 효용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미래의 부에 대한 나의 효용이라는 것이 평균과 분산의 이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가 세컨 오더로 했었을 때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러면 이제 expectation u의 y1을 결국은 이변수 함수의 폼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그 리스테이트 한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이제 함수의 이름을 뭐 v라고 합시다. v는 mu의 y1, 그 다음에 시그마 y1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변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변수 함수가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소비와 저축 간의 자산 배분이라든지 캐노니컬 포트폴리오 프로블럼이라든지 여타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이 나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이변수 함수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변수의 구성 요소로서 mean과 variance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래의 부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효용에 대한 어떤 나의 기대, 그것을 이제 지금 함수 V로 이제 우리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미우 값이 커지게 되면은 함수 V 값은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이 똑같은 값이면은 기대 수익률이 큰 경우가 아무래도 함수 V 값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로또를 하나 내가 샀는데, 로또 1억짜리, 당첨금 1억짜리 로또를 갖고 있을 때보다는 당첨금 100억짜리 로또를 갖고 있었을 때가 아무래도 효용이 크겠죠. 미래에 대한 어떤 거대한 설레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면, 시그마 y1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함수 V는 좀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록성을 좀 지니고 있는 형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왜 볼록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틸리티 펑션의 2차 도함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볼록성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수리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효용함수의 2차 도함수가 음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민 베리언스 평면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하루에 1%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연 5%이다가 10%로 상승했었을 때 효용 증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 그림상으로는 한 요 정도 느낌의 어떤 효용 증가가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루에 평균 한 10% 단위로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는 그런 주식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아까 오른 것만큼 사실 효용의 증가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수익률이 올라야 될까요? 아까 5%포인트 오른 것만큼의 증가로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주식에서 5%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크게 행복해지기는 어렵죠. 지금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어떤 효용의 증가가 나타나서 어떤 그 동일한 수준의 효용 증가를 높은 변동성 수준에서도 얻으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의 증가는 훨씬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산 가격의 수익률이 과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기는 할까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통계학 수업 우리 경제 통계 배우면서 이제 컬토시스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결국 패테일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익세스 컬토시스가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희소한 빈도로 일어나는 큰 임팩트의 어떤 이벤트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도 패테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컨대 패텔의 전형적인 상황이 올해 3월달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주가가 주식시장이 뭐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의 월드 하에서는 사실은 뭐 수십 년의 일도 아니고요. 뭐 수만 년 만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빈도의 확률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생애에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 가격의 어떤 수익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노멀 커브를 따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사고의 틀, 내지는 파이낸스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데카르트 좌표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한 그 좌표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유틸리티 함수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지고서 나의 효용 증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선택의 문제를 바라보게 됐었을 때에 결국 남게 되는 거는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분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그 개념 하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투자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해리 마코비츠의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가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잠깐 쉬고 와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선택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